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영향으로 2073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반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4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또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지난주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 만큼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6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3.3%로 201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조업 생산 지표가 악화된 원인이 있을까요? 네, 광공 생산 지수에 포함되는 15개 업종 중에서 무려 14개 업종이 감산을 한 때문인데요. 특히 그 수송용 기계라든지 범용 생산용 사무용 기기 그리고 정보통신 기기와 같은 그 주력 산업들의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3개월 뒤에 제조업 경기를 알려주는 생산 예측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하지 않았던 재고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속속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고 증가가 아마 생산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화학이라든지 소재 관련 쪽으로는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요. 뭐 수송 기계 그리고 이런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는 수출 부진 속에서 재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앞으로 좀 더 후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될 2분기 실질 GDP 성장도 블룸버그 예상으로는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7.1%로 1분기에 플러스 6.7%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경기가 좀 하락 국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일본의 경기 판단을 내리는데 유용한 그 지표가 경기 동향 지수인데요. 이 경기 동향 지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시장의 그 전망치로는 동행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수출 침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재 출하라든지 중소기업 출하 같은 경우가 모두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2월부터 5월까지 8%포인트 급락한 데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생산재 재고 지수라든지 수요재 재고 지수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1월을 정점으로 해서 경기 후퇴 국면에 지금 빠져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9월 첫째 주에 대규모 개각이 된 뒤에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차 국가 전략 특구라든지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추진 법안과 같은 새로운 재정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금융 완화책을 이번에 좀 내놓지 않을까요?
네, 최근 들어와서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추가적인 금융 완화를 내놔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행이 현재 ETF 매수가 3조 5천억 엔 정도 규모인데요. 이를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은행의 당저예금 잔액 목표도 현재는 30조 엔 전후인데요. 이를 5조 엔 전후까지 추가 금융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를 내놓으려면 지금의 경기 판단 기조를 낮춰야 되는데요. 현재는 기조적인 완만한 회복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완화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그 물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6월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3.3%나 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까지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 만큼 새로운 완화책을 금융통화위원들이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다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 언급하신 경기 동향지수 외에도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와 달러, 엔화의 움직임까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경기 동향지수 외에도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제3차 산업활동지수라든지 물가, 그리고 실질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목요일날 발표되는 6월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4,517억 엔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수출 부진뿐만 아니라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경상수지를 5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엔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보다는 2년물 국채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면서 달러 강세를 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 FRB가 내년 9월쯤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2016년 3월까지는 정책금리를 1%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엔 하락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7월 제조업 PMI가 51.7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 연속 제조업의 체감 경기를 이끈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4월부터 실시된 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530만 호 보장성 주택이 착공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15% 넘게 증가한 것이 경기 회복을 좀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주요 지수를 구성하는 5개 지수를 보면은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라갔고요. 또 신규 지수도 0.8% 오르면서 경기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의 일용직 근로자의 20%를 고용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마이너스 0.3%포인트 악화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 PMI 상승 속도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둔화되더라도 이렇게 지금의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려면 과잉 생산 문제나 집값 하락세가 멈춰야 할 텐데요. 과연 언제까지 제조업 PMI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계절적으로 해외 수요들이 지금 살아나는 계절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산업 활동도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제조업 PMI가 이 때문에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3분기 GDP 성장률도 7.7% 전후까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10월을 전후해서는 지금의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3개월 뒤에 경영자들이 느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경영 활동 예상 지수가 지난 2월과 3월에 60선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완성품 재고도 50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위에나가 다시 절상 흐름을 타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전망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입 지수라든지 고용 지수가 모두 50선을 하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경기 안정을 위해서 중국은 앞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용 억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집값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면 경기 경착륙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내 그 신용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그 지방채 발행 규정을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지방의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을 확대시켜주면서 부실채권 문제 그리고 지방채를 더 확대시켜주는 정책들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세수 강화시키는 동시에 채무를 줄이고요. 이런 그 재정과 세제 개혁뿐만 아니라 예산관리 제도의 개선을 책들이 계속 내놓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IT라든지 R&D, 물류와 같은 기초적인 서비스 관련 투자도 앞으로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중국의 7월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거시경제지표는 빠른 경기 회복을 탈 것으로 보십니까? 네, 경기 회복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긴 하겠지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입과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금요일날 발표되는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전후로 전달과 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수입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역기조 효과로 인해서 수입은 2%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날 발표되는 그 물가 지표를 보면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들어와서 농산물이 좀 여름 작물들이 풍작을 기록했고요. 또 비식품 가격 상승 압력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CPI 같은 경우는 2.3% 전후로 6월과 좀 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국가통계국이라든지 HSBC의 그 구입 가격 지수와 연동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1%포인트 이상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1.1%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개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7월 신규 대출은 전달보다는 한 3천억 위안 정도 감소하고요. M2 증가율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6월보다는 0.7%포인트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날 관심주로 S1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S1이 큰 움직임 없이 현재 약보합권으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승률은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 9승 10무 6패이신데요. S1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S1 큰 움직임 없고요.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주로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까?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다른 변화적인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는 곳, 저는 보안 관련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보안 관련으로 봤을 때는 S1이 가장 대장주격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저는 싸다고 봅니다. 충분히 신고가 넘어서 갈 수 있는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뉴스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묻지마 범죄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현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출 자체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니즈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S1 예전에 건물 관리 아니 경비업체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을까. 그게 주가로도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AS는 공개 방송이나 이런 부분 좀 조금 참여하셔서 그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다음 주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승부로 기록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인 적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창의 에탄올입니다. 주말에 다들 소주 한 잔씩 하셨습니까? 전라도 지방에 보혜양주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종업체죠. 바로 창의 에탄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장이 7월 30일 날 상장되었습니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는요, 한 번에 급락을 한번 맞이하고 차익 실현을 봐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주식은 그 주가 자체의 차트나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의 가치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무학과의 밸류에이션 비교 차트인데요. 왼쪽은 무학, 그리고 오른쪽은 창의 에탄올입니다. 자, 무학은 좋은 데이 같은 그런 소주 업체죠. 그리고 창의 에탄올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입세주, 전라도 지방 입세주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 무학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학의 주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35,400원까지 시장 올라왔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차트 다시 한번 보고, 자, 16배, 17배 가량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창의 에탄올은 현재 4.5배, 그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또 뭡니까? 화면 나오는 게요. 자, 진로 발효, 그리고 창의 에탄올, 두 가지인데요. 진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종업체에 대한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트 진로 안에 있는 계열사 중에 진로 발효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 창의 에탄올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더라도 창의 에탄올이 상당히 저렴한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종업체 같은 경우에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어떤스, 그리고 경상도에는 참, 아니면 지원, 좋은데이, 이런 부분이 있겠고, 전라도는 입세주, 그리고 제주도는 뭡니까? 이런 특정적인 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만큼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여전하고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소주, 정업체라 그렇게 또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의 하락 안정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바로 고정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PR적인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여타의 소주 업체들은 상당히 잘 달려갔습니다. PR 15배에서 20배까지 다들 안착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저렴하다. 4.6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PR 가치가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의 가치는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만들면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창의 에탄올 적극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창의 에탄올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장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띠면서 마감된 상황에서 그다음 모습을 오늘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보신다면 2080포인트에서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금 2100
20포인트 뭐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엿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뭐 상승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가지고 54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542포인트 정도에서 주가 형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목요일에 약간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띄었었고, 그리고 금요일에 어쨌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 오늘도 소폭 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선진국 증시가 조금 약세를 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에는 매도로 반전됐다는 부분들, 물론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는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일단 소폭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월말 효과 이후에 월 초에는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하면서 주 초반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원 의원님. 네, 일단 뭐 금요일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서 현대차, KB금융, 롯데케미칼, 뭐 KT, 삼성, SDI, LGU 플러스,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뭐 현대건설, CJ제일제당, 한국전력 이런 종목 샀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기아차, 네이버, 신한지주, LG전자,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십, 한국전력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은 일단 자동차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한전하고 가스공사인데 일단 한전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유틸리티가 좀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장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8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2080포인트라면 어찌됐든 지난 수요일에 거의 종가 정도 수준에서 다시 시가가 형성이 되려 하고 있고, 한 3,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그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2090에 21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542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막 치고 나가기 쉽진 않다. 왜 그러냐면은 61선하고 121선이 545포인트에서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지금 543.80 거의 544포인트에서 형성이 된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45포인트에서 일단 걸리면서 일단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엿보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차트를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뭐 강한 모습을 띄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베이시스가 그동안 지난 7월 24일부터 상당히 강하게 강세 베이시스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차트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에는 파란 수선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쨌든 지수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쉬어가면서 베이시스가 이제 강세에서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1.8 이상에서의 베이시스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프로그램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결제 약증이 여전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미결제 약증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선물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1037원에서 마감되는데 오늘 또한 5원 정도 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게 된다라면 증시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정된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1차 상승 이후에 행보세가 나왔는데, 이 행보세가 어떻게 보면 수렴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040원대까지 가려고 했다가 다시 오늘 다시 1030원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한 1035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상대항은 한 1040원, 하단은 1030원대에서 약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주 초반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은 둘 다 좀 상승하는 국면이고요. 우리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1% 하락한 15,474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16%나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이버 1.31% 상승한 7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와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호재가 있나요? 2.14%나 상승한 2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강합니다. 1.41%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다음도 여전히 강합니다. 1.62% 상승한 14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GS홈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를 좀 보면 이제 은행, 통신, 전기가스, 서비스, 의료정밀, 화학, 그리고 금융, 전기전자, 음식료, 운수장비, 의약품, 유통, 운수창고, 제조, 요런 정도 좀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료까지 이제 올라왔네요. 일단 은행업종 계속적으로 금융업종이 강했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3사 모두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 SK텔레콤이 2.5% 넘는 가장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성에너지, 한국전력, 에스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일단 대성에너지, 한국전력이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그 서비스 쪽도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서비스는 좀 여러 가지 좀 속해 있는데요. 2월도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CJ-CGV 최근에 명량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CJ-CGV도 최근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 콘택 시스템, SK이노베이션, CS홀딩스 이런 종목들, SKCH, 네이버 다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정밀 같은 경우에는 DI와 KC텍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화학도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 PNC, 아모레 퍼시픽, 백산, 에이블 CNC, 후성, 카프로, 태경화학 이런 종목들 상위에 좀 포진이 되어 있고요. 현대이피라든지 코롱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효성, 휴비스, 한화 플러스로 좀 전체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근에 좀 관심들이 많으시죠. 오늘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기업은행, 우리금융, 롯데손보, 제주은행, KTB투자증권 보면은 이제 증권주들하고 보험주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IT도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좀 작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좀 움직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수장비 업종도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기아차가 2% 넘는 상승세, 삼원강제, 동국실업, 평화산업, 덕양산업, 세종공업, DIC, 새로운 오토모티브,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적,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 대성창투가 군도와 명량에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이슈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인터넷 쪽은 역시나 다음과 낙폭이 최근에 컸던 SK컴즈가 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쪽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물인터넷 쪽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솔루션 업체들 많은데 오늘은 이 큐로콤이 올라와 있네요. 큐로콤이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슈를 좀 받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뭐 플랜틴의 쌍용정보통신, 아남정보기술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는 계속되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한 14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일단 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아침에 매수세가 장 후반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프로그램도 보신다면 비차익을 통해서 1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거 좀 볼 수 있고요. 선물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570개 정도 매수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 아직 뭐 장 초반이기 때문에 뭐 많다 적다 말할 수 없는 규모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유입이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이게 외국인들이 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거 엿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두 지금 쌍그룹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르는 게 개인들의 힘으로만 올라온다라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한 544포인트나 545포인트가 상당히 조금 걸릴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꾸준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또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이 5원 10전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10전이 하락한 103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31원 30전과 1032원 40전 사이에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32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연준이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달러화가 대부분의 상대통화 대비 차익 실현성으로 반락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9천 명을 기록했고요. 이로써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으로 고용이 증가한 점은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약화되면서 달러화는 차익 실현성 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요인과 유럽의 위험 회피 요인 등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통화정책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위험 회피 요인만이 남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겠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는 달러 원액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5일과 8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달러원은 현 수준에서 대내외 변수를 반영한 방향성 탐색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달러원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단기간에 상승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상 두 차례의 경기 회복기를 거치는 동안 실업률이 5.5%까지 하락한 이후에야 임금 상승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전례가 있고요. 이번에 7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은 이전보다도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 인력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임금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인플레이션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는 9월 FOMC와 10월 FOMC에서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상 신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험 선호도 상승에 따른 달러원의 하락 압력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30원 초반대에서 방향성 탐색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홈쇼핑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CJ E&M입니다. 모두의 마블이 중국에서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볼라 공포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홈쇼핑은 2분기 호실적이 또 발표가 됐죠. 요새 트렌드가 일단 2분기에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가 이 실적 발표 날에 좀 분출하고 그리고 좀 쉬어가는 흐름들 보이는 게 특징적인데 일단 오늘 현대홈쇼핑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 397억 8,5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2,077억 1,000만 원, 단기 순이익이 391억 8,500만 원. 매출액 같은 경우 6% 늘었고요. 단기 순이익은 10% 정도, 매출액은 6% 정도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이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TV 채널의 성장률이 그래도 타사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을 했다. 최근 홈쇼핑 트렌드가 TV 취급고가 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어떤 성장률을 좀 시현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제 취급고 성장률 자체가 2분기 대비해서 이제 3분기부터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TV 채널 성장률 자체도 좀 양호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인데, 일단은 저는 홈쇼핑에 있어서 이제는 좀 TV 쪽 이슈는 좀 한 수 접어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일단은 이 홈쇼핑주들은 모바일 취급고가 얼마만큼 빠르게 늘어나느냐, 그리고 모바일 취급고 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갖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TV 취급고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사실은 뭐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TV 홈쇼핑 채널에 대한 시청률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소비층이 좀 다양해지면서 모바일 쪽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건 모바일 취급고가 얼마만큼 늘어나냐, 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계보를 띄웠기 때문에 조금 오늘 공격적으로 붙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 17만 원대부터는 좀 매수할 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17만 원 초반대에 한번 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한 10%대인 한 18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CJ E&M인데 이슈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명량, 그리고 하나는 중국 쪽 신작 게임 모멘텀, 이 두 가지인데, 일단 투자 배급작이었던 이 명량이 역대 최단 기간에 개봉 4일 만에 300만 명 돌파했고요. 특히 이틀 관객이 122만 9천 명, 한국 박스오피스 사상 최초로 하루에 100만 명을 동원한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박스오피스 국내 1위인 아바타의 기록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명량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뭐 다들 아시는 스토리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어떤 리더십의 분출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 좀 녹아들었기 때문에 관객들의 좀 반응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 일단 제 주변 반응들은 굉장히 좀 재밌다, 기억에 많이 남는다 뭐 이런 평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런 영화들은 한 번 안 보거든요. 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관객 수의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량의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회자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CJ ENM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오늘 갭으로 뛰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매물대 이런 부분들은 좀 돌파해야 될 게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 중국 쪽에 모두의 마블과 같은 중국에 진출할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쪽에 이제 텐센트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넘었는데 2분기 효과 때문에 5천억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반기에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원투펀치, 명량 플러스 중국 쪽의 게임 진출 이 두 가지가 CJ ENM에 굉장히 좀 큰 호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에볼라 관련주들인데 대표적인 게 세 종목이 있죠. 진원생명과 큐로컴 그리고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관계 회사인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큐로컴은 이 자회사 인퍼렉스가 지난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에볼라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이미 뉴스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회자될 해소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면 이 세 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얼마만큼 세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종목은 주간으로도 좀 수익률이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재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CJ CGV도 나왔습니다. 명량의 신기록 행진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버나이는 오늘 새내기 주죠. 상장 첫날 상승세를 띠면서 공모가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통신주들이 뭐 강한 흐름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상승폭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아침에 한 2% 오르던 게 지금 1%대로 줄어들고요. KT는 오히려 하락 전환됐고요. LG U+도 지금 보합권으로 좀 빠져 있는데 일단은 뭐 이슈는 이미 한 일주일 동안 반영이 다 됐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10월부터 진행이 되는 단말기통신법 당통법이 좀 매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고배당주로 인식이 되면서 통신주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좀 엄밀히 따져야 될 부분들은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SK텔레콤 하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KT는 이미 작년에 배당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KT를 고배당주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 여부는 물론 올해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쉽진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LG U+도 일단 배당 규모만 본다라면은 한 기존에 한 500원대 혹은 500원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 5% 정도면은 고배당이겠죠. 그래서 LG U+는 약간의 고배당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고 지금 약간 차익성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이 뉴스만 가지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LG U+나 KT는 하락 추세대로 완전히 벗기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SK텔레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자리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한 27만원대에서 걸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CJ CGV 아까 CJ ENM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같은 이슈로 올라오고 있죠. 뭐 어저께 관객이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일에 그러니까 하루 관객 동원량이 122만 명이거든요. 뭐 그거의 반만 잡더라도
한 400만 돌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겠죠. 특히 저는 뭐, 명량을 봤었는데, 상당히 이걸 보는 관객들의 입장이,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약간은 당연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느낌의 표정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1000만 명, 제가 보기엔 역대 우리나라 관객 1위를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GV 충분히, 상승을 좀 바라보시고, 다만, CJ ENM도 그렇습니다만, CJ CGV도 121선에 대한 저항 때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엿보시기 바라겠고요. 파버나인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12,500원이네요. 12,500원이 형성이 되는 종목인데, 공모가 수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알루미늄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TV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혈액 분석기 등의 외장재를 만드는 업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94억 정도 나왔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464억 매출에 한 46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UHD TV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고가품에는 아무래도 좋은 외장들을 좀 더 쓰겠죠.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좀 가벼운 외장들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특히 65인치 이상의 TV에는 삼성 쪽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장한 걸 보신다라면은, 거래량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400만 주를, 상장을 한 거고, 그 중에서 22만 주 정도,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거래량은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형성이 됐고, 또, 일반 가전제품이라든지 의료기기의 외장재를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장성이 높은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한두 달 정도, 혹은 아무리 좀 시간이 걸려도 한 1, 2주 정도는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 사업 정상화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죠. 네이버는 외국계 러브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2분기 실적 부진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업의 어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면세업의 견조한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 호텔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면세점과 국내 호텔 사업을 대표하는 이 브랜드 호텔신라 굉장히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호텔 고구려나 호텔 백제 어색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호텔신라의 어떤 브랜드 파워는 제가 봤을 때는 깨지긴 쉽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호텔로 자리를 굳건히 좀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 리모델링 이후에 훨씬 더 좀 좋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인데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갖고 가셔야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러브콜로 인해서 2% 상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70만원대 초반,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한 72만원, 73만원 이 가격대는 최근에 굉장히 좀 굳건하게 지켜냈거든요. 결국에는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이 미국 쪽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군으로 진출하면서 주가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 그 연장선상으로
네이버는 아시아 시장의 어떤 페이스북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0만 원대 초반에서는 뭐 충분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뭐 계속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데요. 실적 부진 이 부분이 나왔죠. 연결 기준 오늘 2분기 영업이익 146억 8,200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정도 감소했고요. 매출액은 7,037억 1,200만 원, 11.1%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19억 8,400만 원으로 한 5% 정도 줄었고요. 근데 일단 삼성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 그래서 주요 삼성 고객사의 매출이 둔화된 점, 이런 부분들이 매출 감소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주가 수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바닥을 논하기에는 뭐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29,000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29,000원짜리는 바닥권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바닥권이 29,000원이라는 얘기는 가격적으로 따지면 61선 정도가 2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29,000원 가격을 좀 깨지 않으면 저는 반등이 나올 가격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SK이노베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이 2분기 실적 실망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동양증권은 불안전 판매 배상 불확실성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로템이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영업은 상당히 좀 엉망으로 했죠. 매출액이 7,598억, 거의 7,600억인데 영업이익이 57억, 0.8%, 1%도 안 되네요. 뭐 장사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저조한 영업이익률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수주 감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철도청하고의 뭐 납품 비리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좋은 뉴스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주가 자체가 저점을 갱신한 것이고 이것이 뭐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보신다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현대로템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뭐 철도 차량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뭐 장밋빛 얘기가 나왔었죠. 뭐 러시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그런 걸 다 무색하게 하는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바닥이 어디냐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2만 한 초반 정도, 2만 원 초반 정도까지 하락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마이너스가 난 것이고 공모가 가격 근처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에서 바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23,600원, 500원대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에 이제 참여한다 이게 나오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여기에 참여한다 이게 나왔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E&P 아메리카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오클라호마의 석유 생산 강구를 SK이노베이션이 인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이용해 가지고 좀 셰일가스 시장에 좀 투자를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들은 점유주들이 좋지 못했죠. 하지만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 좀 다른 점유주와 좀 다른 부분들은 해외 자원 개발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셰일가스 개발도 뭐 기존에 투척된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도 이제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올라가기엔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그걸 좀 바라보기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어쨌든 쌍바닥의 형태로 다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성공을 해가지고 한 11만원대, 11만, 뭐, 한 3, 4천원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잘하면 추세 전환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만 8천 원, 11만 원이기 때문에 뭐 2, 3천 원 수익을 내고자 이 종목 매수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접근하실 때 11만 한 2, 3천 정도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양증권이 약세를 띠고 있죠. 불안전 판매 이거에 대한 소송 결과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 평균 배상률이 22.9% 거의 23% 정도 나왔고요. 이제 이게 1차 소송이고 뭐 2차 소송 다시 진행이 되고 뭐 사기 유무에 따라서 배상률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나온 뉴스는 625억 정도 나오고요. 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지만 뭐 투자자분께서 손실 본 거에 비하면 뭐 동양증권이 뭐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투자자분들께서 손실을 커버하는 금액은 한 64%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동양증권 뭐 동양 뭐 시멘트 동양그룹 내에서 이제 갚아주게 됩니다라면은 근데 뭐 그 63%는 게 일시불을 받는 게 아니라 뭐 5년에서 10년 뭐 길게는 15년에 걸쳐 나눠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이 15년 뒤에 얼마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다 손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확실성 자체는 이미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불확실성 해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해봤자 뭐 600억대에서 뭐 1,000억, 2,000억으로 늘어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나봤자 한 10% 정도 혹은 15% 정도 내외로 더 늘어난다라면 그것도 뭐 지금 당장 결정나는 게 아니라 뭐 한 빨라야 3, 4개월 뒤, 늦으면 내년에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악재는 이미 좀 오늘 반영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900원 정도 지켜진다라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증권주, 흐름을 보신다면 대형주들을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다시금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 좀 몰아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거래대금 5, 6조 수준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정책 기대감 부각 속에 상승 흐름 지속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금융업종, 증권과 은행업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국내 증시 순항, 상승 시에는 분할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죠. 근데 지난 주만 보자면은 장중한 때는 6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 화랑이라는 그런 시장의 흐름은 거래대금이 대변해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할 필요는 없고요. 외국인이 사주면은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이 좀 더 강해진다 정도로만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거래대금이 5조 원대 이상은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 시장의 소위 말해서 이제 손익분기점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거래소 조정 시에는 기존에 이제 트로이카, 은행, 증권, 보험이죠. 금융주들 위주로 분할 매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우리금융 차트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낙폭과대 코스닥 개별주들 실적 우량 종목들 위주로는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5% 이상의 어떤 단기 급락 보인 이후에 지금 기술적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도 보면 대부분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은 실적 우량 종목들만 철저하게 좀 구분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8월 6일이 되겠는데요. 세법 개정안 발표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금의 어떤 연기금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법 관련해서는 이제 배당세 관련해서 이제 그 주식 비중 확대의 어떤 명분을 제공해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식시장 이번 주에도 뭐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매수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주가 지수의 방향이 조금 단기적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경고드렸던 바로 증권주, 금융주가 실적에 무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악재를 띠고 있는 증권주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스크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증권주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큰 폭의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위험, 증권주 누구나 다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증권주에 대한 위험을 얘기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증권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점이 통폐합되고 그들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위로 올라올 시, 즉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차익 실현 관점을 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점 참고해 보셨다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 오늘 트로이카라고 불리던 주들이 지금 그 중에서도 금융 관계된 금융증권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드렸던 대형 IT 쪽에서의 SK 하이닉스 다시 47,000대 이상을 회복하면서 지금 47,5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가야 될 놈이 간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이상한 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증권주나 금융주로 또 몰아놓고 또다시 주도주군을 재편한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 강한 상승장이 왔을 때요. 그때 증권주가 살짝 굉장히 좀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요. 리먼 사태 있고 난 이후였죠. 그죠? 한참 주식이 빠졌고 올라올 때였는데 그때 잘 보면 개인들이 금융주나 증권주 쪽으로 많이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무려 4년간을 가다 놨습니다. 증권주 안에다가. 결국은 4년 동안 거의 묶여 있었죠. 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짝 증권주 드는 척 하더니만 증권주가 분명히 주도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드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증권주에 대해서 호평을 얘기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최경환 노믹스로 인해서 증시가 부양이 될 거면 증권주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치킨 게임인데 어떻게 실적이 좋습니까?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제가 왜 리스크를 강조드렸는지 분명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 내일 빠집니다. 모레는 오릅니다. 그리고 또 모레는 빠집니다. 이런 식의 점쟁이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점쟁이식이 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제가 지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횡보시키면서 이게 맞부딪히는 구간이 다 왔다. 그래서 이번은 반드시 박스권을 뚫을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기획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또 2050포인트, 2030포인트만 넘어서도 전부 차익 실현입니다. 펀드에서 환매가 나오고 선물에서는 우리가 막 매도를 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횡보하면서 시세 분출이 다가왔다. 결과적으로 이걸 박스권을 돌파를 할 것이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라왔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상방 가닥 쪽에 여러분들께서 가닥을 잡아놓고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 시 분명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여러분들 가장 선물에서 크게 당하는 케이스가 뭔가 하면요. 박스권 매매입니다. 위로 올라오면 매도,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이런 선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원웨이가 나오는, 즉 이렇게 원웨이가 심하게 나올 때는 결국은 큰 손실을 봅니다. 가장 선물에서 경우는요. 원웨이가 나왔을 때 잘 갈아탄 사람입니다. 원웨이가 나왔을 때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외인들이 그러했고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의 상방향을, 즉 양방향을 다 먹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이 양방향을 다 먹으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원웨이가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큰 손실을 본다는 거죠. 추세상 있잖아요. 추세상 강한 측면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청송 신장원 전문가님은 굉장히 좋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추세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의 추세석, 즉 상방향 쪽에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돌파하는 신호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잡아 들어가면요. 결국 원웨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저는 선물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밑에서 분할로 매수하신 전략이 맞아요. 위쪽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그 차트가 맞는 게 맞습니다. 선물은 차트 위주로 움직여 나갑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차트를 안 보셔야 될, 현물에서 차트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시고, 차트를 많이 참고해야 될, 즉 시세 분출이 오야 될 저점 높이고 고점 횡보하는 이런 차트를 명확히 봐야 될 곳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을 자꾸 보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2년여간 갇혀 있었으니까 여기서 또 밀릴 거예요. 그건 예측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매매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하단을 지금 오늘 아마 선물의 하단을 저는 대강 예상을 해보길래 예상을 해보면 269.60 정도 그 밑에서는 언더슈팅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화요일 날 내일이죠. 바로 이제 원웨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위쪽으로 원웨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고 화요일에 지금 최근 들어와서 강한 추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강한 추세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추세와 지표가 모두 상방향 쪽에 배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세를 여러분들 추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ELS 만기인데요. 이 ELS 만기 이후에 나타나는 ELS 관련주들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증시 상향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 잡아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추세 변환이 이루어지거나 결국은 이제 선물에서나 주식에서나 역시 차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와 변곡입니다. 그 추세와 변곡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추세 유지지 변곡이 아닙니다. 변곡 자리도 절대 아니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구간으로 갔다가 정상적으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전자 쪽의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바일 D램 분명히 여러분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들은 성장성을 등에 업고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차트 보고 대응하시면 늘 매도 또 올라오면 매수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성장성을 가지고 꾹 쥐고 가야 되는 거고요.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를 명확히 참고하셔서 추세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저에 대해 안티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 드렸는데, 제일 무관심, 무반응, 즉, 무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게 더 겁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에 대해서 또 맞다는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더더욱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모두 양시장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7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5포인트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